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5년 평균 PER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최근이 8.5배거든요. 싸긴 싸다. 네. 하지만 손이 안 가요. 아, 그죠. 결국은 손이 가려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에서 또 빅테크 기업 펠런티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AI 사이클 중심이 이제 AI 하드웨어, 올해 2024년 엔비디아에서 점차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2025년에는 그런 기업들로 가게 되는 걸까요? 아,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캐펙스랑 연장선에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학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 모델에 의해서 학습하고 데이터 센터에 우리의 데이터를 갖다 넣고 뭔가를 학습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추론 영역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에이전트라는 건 결국 우리 옆에서 계속 뭔가를 도와주고 생산성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팔란티어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확히 AI 에이전트라는 회사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이 회사를 조금 더 파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도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좋게 보는 회사고 실제로 하반기에 투자하고 계시군요. 네,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비중을 좀 높게 가져왔던 회사여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좋게 봤던 거에 숫자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회사가 2001년에 9.11 테러 보고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9.11 테러를 보고 이 복잡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일어날 거고 누가 용의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2001년에 이 사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피터 틸이랑 알렉스 카프 지금 알렉스 카프가 파운더고 피터 틸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죠. 이제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차려진 회사고 유명해졌던 거는 2001 9.11 테러를 발생시켰던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거의 한 20년 동안 정부향, 국방부, 프로젝트 단위가 굉장히 큰 거랍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영국의 정보부라든지 킹스맨 같은 데 나오는 MI6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서비스를 대서 의사결정을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개발했던 게 실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가서 뭐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의 전사적 자원을 분석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AIP라는 시스템을 그때 내놨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도 50빌리언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커머셜 고객사가 그때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200개를 보고 야 이거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큰 회사들 중에 뭐 예를 들면 ERP의 전 세계 1등인 SAP 같은 경우 고객사가 2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라는 또 CRM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고객사가 8,000개예요. 근데 팔란티어가 2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200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공수가 너무 들어가고 엔지니어를 다 보내줘야 됐다면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를 보내주진 않고 클라우드로 다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200개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커머셜 고객사가 629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고객사 가능한 레벨은 6,000개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커머셜만 해도 10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그 어디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건 적이 누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포인트로 해결할 텐데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국방에 대해서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트위터 글을 올리자마자 팔란티어의 부사장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승 많이 한 건 당연히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지금 막 엄청난 비중을 가져가셔라 이런 거라기보다 이 회사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뭘 하는 회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가치는 저희는 그래서 커머셜에서의 고객사 확대 이 부분에서도 보고 있고 그 전에 국방 쪽도 당연히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거버먼트가 56% 커머셜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은 지금 여전히 국방 쪽이나 정부 향이 높지만 양쪽이 다 성장해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본부장이 좀 준비해 오신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지속에서 에이전트 시대로의 전환, 요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 네네네. 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걸 에이전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비용이 내년까지는 성장하겠죠.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고 사실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진 않았어요. 다음 분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 발표하면서 4분기까지는 돈 더 쓸 거야 라고 얘기했고 몇몇 회사는 2025년에도 증가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년에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채택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규모가 3, 4만 합쳐도 한 분기에 70조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300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돈이 내년에 또 늘어난다. 그럼 내년엔 400조 수준이 되겠죠. 뭐 300조 중반 정도? 그러면 그 후년에 또 늘어날 거냐? 이 물음이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체한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엔비디아는 항상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걸 해결해 나가서 수요를 또 창출해 내버리면 사실 그걸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하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맞지만 그 외에 드디어 이 설치되었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의 시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는 건 결국 답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답을 내는 행위를 추구하는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은 뭐 AI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 다 쓰면서 하는데 에이전트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들이 하는 서비스들의 대부분에 AI를 붙여서 에이전트 형태로 하는 건데 우리가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에이전트인 게 엑셀 작업하다 보면 요즘에 파이썬 코딩이 엑셀에서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 코딩을 저도 뭐 할 줄 모르지만 거기서 이런 걸 만들어줘 하면은 바로 파이썬 코딩 해가지고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이전트인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에이전트 기업들한테 주도권이 조금씩 넘어오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 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에서 이게 좀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주가 상승이 이 기업이 엠로빈이라는 회사가 800% 정도 올랐거든요. 올해. 메타도 올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이 했던 게 뭐냐면 광고에 대한 배치를 AI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 효율화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 그에 맞춰서. 맞아요. 타겟팅이 정확하게 되도록. 근데 이거에 AI를 적용하니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타도 효과가 좋았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 해주는 게 엠로빈이거든요. 게임 앱들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그런 광고들을 AI로 배치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내년에 올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와 있고 앞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회사들 조금 더 생겨날 거니까 엔비디아를 당연히 주축으로 봐야겠죠. 이 회사가 당연히 이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아직은 서비스가 연결지 않아서 조금은 주가적인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국내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국내 시장도 아주 주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지만 SAP 같은 ERP라고 있는 더존비전 같은 회사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ERP 서비스에 AI 서비스를 넣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메신저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AI 에이전트 같은 기능들을 넣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단가가 올라간다면 사실 뭐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한컴 같은 경우도 AI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컴에서 만드는 것도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드는 것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GPT 같은 서비스를 얹었을 때 근데 요거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서비스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단가가 올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낸다면 뭐 한컴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서비스를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나는 안 할래 라고 판단된다면 사실 그 기업은 AI 서비스를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싱의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아가는 국내 회사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에서 400조 원이 매년 투자되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가 그 하이 밴드 위드티 메모리라고 하는 HBM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추론의 시장으로 가게 되면 쌓아놨던 거에 대한 학습에서도 D램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론이라는 거는 여기 마침 또 저희 촬영 장소에 이렇게 큰 책상이 있는데 D램과 낸드를 좀 비교하자면 예전에 저도 이제 이 기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애널리스트 통해서 배운 내용인데 낸드나 우리가 이제 그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책장이라고 보면 되고 D램은 요 책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책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꺼내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HBM은 D램이잖아요. HBM이 계속 커져야만 책상이 계속 넓어져야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추론이 좀 더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BM의 수요 증가는 사실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뭐 하이닉스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종속적이고 시설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PER을 많이 주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양태가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기존처럼 50%씩 막 치고 나간다면 다 같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럴 국면까지는 아직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도 조직 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이유도 HBM 쪽 연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미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맺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 단숨에 따라잡아서 점유율을 다 가져올 거라는 건 조금 무리한 상상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Q는 또 늘어날 거니까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지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국내 증시 얘기 나와서 좀 여쭤보면 미국 증시가 올해 최고 경쟁이 펼치는 동안 올해 코스피, 코스닥 뭐 완전히 뭐 엉망이었습니다. 저도 뭐 안 좋은데 계좌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 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희야하는 멘트를 하는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지난번 너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국민연금도 빠지고 있는데 뭐 사실 국내 주식 빼고 계속 해외 주식 그렇죠. 비트코인 뭐 못 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치 사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 여전히 한국에서밖에 살 수 없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 전에 한국 증시부터. 한국 증시부터. 전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국 증시부터 먼저 밸류에이션부터 피해 가시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피해가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바텀업으로 종목 보는 하우스다 보니까 매크로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보면은요 S&P 500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지금 한 20배 정도였는데 현재가 22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은 밸류에이션으로 어느 정도 높게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갑자기 꺼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5년 평균 PER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최근이 8.5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5년 평균 싸긴 싸다. 5년 평균 봉에서 2m를 가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지만 손이 안 가요. 그죠. 결국 손이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피해갔던 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손이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좋아 보이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K-뷰티, K-팝 같은 문화 산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계속 더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기반으로 올해 K-뷰티가 나가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팔리는 수준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K-뷰티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까지였나 올해 상반기까지였나 1분기까지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K-뷰티가 다 박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싼 것들은 자기네들 거 사고 좋은 거는 유럽의 명품을 사기 때문에 한국 뷰티는 들어갈 데가 없다. 대부분
아니 여기는 이제 볼 거 없다라 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어느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유유랑 뭐 하시던 얘기 계속 해주시죠. 예, 근데 결국에는 뷰티라는 건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 다 사실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딱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기억하시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 시기가 보면 우리나라 거가 중국으로 나가던 맞아요.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동경하던 시절이죠. 네, 결국에는 그 문화적인 동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문화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사는 그 건데. 엔터의 드라마나 그죠. 팝이나 네, 이런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K-팝이니 K-드라마니 이런 게 너무나 미국 서구권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의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경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성적으로는 그게 있다라고 보고요. 정량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ODM 하는 회사들 가보면 혹시 작가님도 뭐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요즘에는 한 500개 정도만 찍어도 브랜드 하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팔로워가 맞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한 10,000명 정도만 된다. 예를 들어 10,000명도 많은 거지만 10,000명 중에 한 500명만 살 용의가 있다. 구매할 용의가 있는 5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콜마나 코스맥스 가서 화장품 찍으면 되거든요. 김 작가 크림, 김 작가 에센스 그쵸.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김 작가 뭐 눈썹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라인 관리가 잘 되시니까 남성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김 거. 작가와 함께하는 피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는 시장인데 그거를 대응할 만한 전 세계적인 ODM이 우리나라가 가장 빨라요. 이 대응력이 압도적이고 게다가 중국에까지 넘어가서 이거를 하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상황도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의 역할이 계속 올라가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 올리브영. 거의 뭐 내가 돈을 그렇게 쓸어 담는다면서요? 그죠. 예, 그러고 있죠. 예, 거기다가 사실 올리브영 가보면 그 예전에 이제 드래곤볼에서 나왔던 천하제일 경연대 같이 화장품이 계속 바뀌어요. 브랜드별로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는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게 미국에서도 잘 팔리거든요. 그냥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검증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되면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나가는 형태가 되었기 한국 사람들 때문에. 깐깐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K-뷰티는 올해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많이 빠지기도 또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니즈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기저기서 조금씩 계속 있었고 중동도 있었는데 이게 막상 전쟁이 나서 보니까 러시아제 무기 갖다 쓰니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성능이 그만큼이 안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국가이고 70년 동안 이런 투자를 해왔고 재래식 무기를 계속 만들어왔던 미국은 너무나 첨단 무기로만 넘어갔고 내수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을 향해서 대비하는 건 잘 돼 있을지 몰라도 게릴라전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전투에서 쓸만한 무기들을 발전을 그렇게 많이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은 충분한 업사이드를 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말고 그러면 다른 방위업체들을 사러, 군수업체들을 사러 유럽이나 미국 가서 찾으면 나오냐? 사실 그렇게 특별히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들 중에서도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웹툰의 전 세계 플랫폼 1, 2등은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두 개의 플랫폼이 지금 1,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에 없으니까 네이버 웹툰을 사러 나스닥을 가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뭐 지금의 밸류에이션 레벨에서도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ODM, OEM 기업들 같은 경우 PER 지금 4배, 5배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건 좀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산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K방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이 대장주들인데 네. 특히 더 좋게 보신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전반적인 대장주들이 다 다른 영역들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안에서 구분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종목이 급등할 때들이 있으니까 그런 때 스윙만 좀 더 잘해주면은 큰 뭐 어느 게 더 잘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근데 이제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어쨌든 종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트럼프 네.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런 구닥다리들 뭐 이런 이제 물론 우리나라 무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멘트 이후로도 하늘스페이스가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받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뭐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나오는 수주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슈는 있습니다. 이 영역은 수주 베이스 자체 하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까지의 미스매칭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보기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의는 하되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 한 가지는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조선. 트럼프가 얘기했죠. 한국에 그죠? 조선이 필요하다. 예. 한국의 조선이 필요한 거는 중국으로 많은 조선업의 그런 것들이 많이 옮겨가긴 했지만 뭐 LNG선이라든지 조금 더 고급선 선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경쟁력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지금 군함을 스스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조선업이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고요. 군함을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이나 물론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캐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 같은 것도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본부장님 지금 한국에서는 좋게 보시는 건 K-뷰티, 엔터, 조선, 방산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K가 좀 붙어 있는 것들. K가 붙어있는 한국에서만 좀 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엔터 같은 경우는 네. 하이브, SM, JYP, YG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였나요?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죠. 이제 다시 이제 또 최근에 고개를 반짝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조정을 겪었는지랑 또 지금은 또 왜 다시 고개를 네. 올리고 있나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엔터 비즈니스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는데 하이브가 상장할 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IP들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래에 들어와서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그 개성들은 다 다르지만 유통 과정이라든지 콘서트 할 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로 묶어주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어 왔던 뭐 뉴진스 사태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멀티 IP가 쉬운 게 아니구나. 멀티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시장이 좀 알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컸던 건 당연히 BTS죠.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가장 매출이나 이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BTS가 군대를 갔으니 숫자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뭐 SM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할되는, 그러니까 매각되는 과정에서의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때 액티비스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샀던 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 많이 샀던 거의 주가를 따라서 여러 엔터사들이 같이 올랐던 것들의 조정이 같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나오는 거는 실적들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JYP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내년에 BTS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YG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물론 YG로 사는 거는 많이 안 사긴 하지만 엔터사들도 이제는 좀 회복되는 한 번에 큰 파도가 좀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독립상장되어 있는 디어유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아래에 있는 위버스라든지 이런 팬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팬 플랫폼들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외부 뭐 셀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수익화라는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PER이 달라질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저희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살 수 없거든요. 예. 자, K-뷰티, 엔터, 조선,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한국이 자랑이 반도체 얘기 안 해주셨어요. 반도체 주가 굉장히 지금 부진하죠. 연일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유랑 언제 회복되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의 쌀, 쌀을 만드는 K-반도체 왜 이렇게 요즘에 안 좋아요? 뭐 반도체 주가가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하게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램이나 낸드가 기본적으로 원래 많이 들어가던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 센터 비중이 계속 늘어왔지만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런 HBM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것들이 계속 늘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이
경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에서 퀄을 주냐 안 주냐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 자체가 중요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도권이거든요. 주도권. 이 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나 아닌가. 주도권이 이미 엔비디아한테 있죠. 그죠. 엔비디아한테 가서 검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진 않죠. GPU 회사들이나 CPU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스펙에 맞는 D램, 낸드를 만들어주는 건 했지만 그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수율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겼더라도 TSMC가 사실 엄청난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거든요. 고객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도 수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맞춰주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하는데 전자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이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부진한 흐름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성전자 주가 수준이 2010년 이후 수가 순자산 비율 밴드 최하단 지금 수준이고 얼마 전에 자사주 매각 공시도 했죠.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사실 그때 이후로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뭐 그 이후로 또 신독지 않은 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은 또 계속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는 괜찮아질까요? 단기적으로는 HBM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D램, HBM, AI 대열에 합류하냐 안 하냐 이걸로 보겠죠. 그 올해 내내 뭐 그것 때문에. 그죠. 근데 내년까지도 뭐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건 사실 매니지적인 판단, 경영적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SK AI 서밋 행사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오셔서 직접 그리고 저희 젠슨 왕이랑 이야기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 봤어요. 예. 그래서 젠슨 왕이랑 얘기를 하면서 젠슨 왕이 우리한테 일정을 더 땡겨달라더라. 6개월을 땡겨달라더라.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계열사 사장인가 하여튼 뭐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냐 물어보면 쉽지 않은데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또 만나면 또 줄여달라 할까봐 안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막 유쾌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지금 나와서 설명해 주거나 상황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장의 상황이 아니죠. AI 산업이라는 게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자가 나와서 경영적 판단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간다. 한간에 들리는 리더십의 부재인가요? 그죠. 결국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중국의 샤오미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오미도 똑같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가 없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샤오미는 올해 YTD로 주가가 87% 올랐거든요. 이 요인이 뭐냐? 샤오미는 올해 전기차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냥 들어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결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샤오미가 지금 들어가서 사실 이게 그냥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2만 대씩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2만 대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가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가 50만 대고요. 2030년까지 연간 2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샤오미가 시작한 지 2년 만에 2026년 내년이면 캐파가 50만 대 되거든요. 현대차 규모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한 달에 지난달이었는데 전기차를 8,000대 정도 팔았어요. 중국에서 샤오미가 단일 모델 가지고 2만 대 이상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미 10대 중에 5대 이상이 전기차가 팔리거든요. 신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캐즘 얘기하는 거지 중국은 이렇게 앞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적 판단을 샤오미의 레이진이라는 분도 막 일론 머스크 따라해요. 그분 예전에 스티브 잡스 따라하면서 스마트폰 행사할 때마다 스티브 잡스처럼 입고 나와서 그 신제품을 발표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만들고 난 다음에 공장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따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판매를 하고 신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거기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수년금이 지난 분기에 86조거든요. 근데 이 86조를 투자를 도대체 왜 안 하고 어디다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이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그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삼성전자 투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는 느낌 같네요. 네, 뭐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투자를 좀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뭐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